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 도피 방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모두 4가지.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사고 후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기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김 씨가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휘청거리는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 혼자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증거가 제출됐는데 김 씨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취지의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구속된 김호중 씨 등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열흘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에 직접 가담하거나 최소한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호중 씨의 지난 보름 동안 행적을 돌이켜보면 입장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진술 축소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아직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뒤 다음 날 오후에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으로 매니저가 거짓 자수한 게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김 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유흥주점은 물론 골목길과 편의점 등 곳곳에서 음주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 씨는 경찰에 소주를 10잔 이내로만 마셨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김 씨가 소주를 2~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 씨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김 씨는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편 김호중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과거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며 김 씨 본인도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그제 학창시절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하며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에 김 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왜 이제와 피해자 행세를 하느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인 강영욱 씨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직원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린 겁니다. 강 씨는 우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CTV로 직원이나 여직원 탈의실까지 감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보고 아예 감시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인정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를 해서 명절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주문 실수로 묶음 배송이 온 것을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누어 가져가라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에게 개 목줄을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반려견을 방치하거나 훈련비를 주지 않았다고 굶긴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는 억측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가 확정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끝으로 의대 증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언제 복귀할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의 공간에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도 채 되지 않아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과 수시 정시 비율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튿날 각 대학이 모집 공고를 내면 물을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돌아올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부작용과 절차적 오류가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법부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선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과 전공입니다. 이들의 집단 유급, 전문의 배출 차질이 현실화되면 정부 역시 의료개혁을 온전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국 수련병원장들을 통해 전공의의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주체로는 수련병원장과 전공과 과장을 원칙을 해달라고 했고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향후 진료 등에 대해 상담한 뒤 상담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남발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들은 의사 후배들이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꿔 증원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걸로 알려진 VIP 경로설 관련 녹취 파일이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VIP 경로설이 여론에 미칠 반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그 자체는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되려 공수처가 야당이 주장하는 경로설을 뒷받침할 정도로 높은 수사력을 보여주는데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믿지 못하는 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물론 소속 의원들에게 연이틀 원내대표명이 서한을 보내며 내부 단속을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똑같은 VIP 경로설을 두고 여당과 해석을 달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의 수사로도 증거가 쏟아질 정도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꾸려 핵심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벌써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취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더 많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 일각에서조차 10명 안팎 찬성표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 표심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을 막고 싶다면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공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다뤄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내부 단속에 나선 여당과 이탈 표심을 자극하려는 야당의 물밑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마치 VIP 경로설이 실체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프레임을 묵고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왜 VIP 경로설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부하인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속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서관에 발탁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지만 야당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새 비서관으로 발탁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고 이후 최서원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검사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업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을 재소환하며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과 검찰 인사로 방탄 요새를 쌓은 것도 모자라 이젠 자신이 구속했던 범법자를 참모로 쓰냐며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한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정 전 비서관의 정무적 능력을 높이 사지 않았겠냐면서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여권은 대통령실 직제상 정호성 비서관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비중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라며 탄핵 대비용이냐는 비아냥까지 쏟아냈는데 여야 공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다음 주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YTN은 3편에 걸쳐 끝없는 갈등과 대치 속에 협치와 입법 성과는 사실상 실종됐던 21대 국회를 결산해 봅니다. 먼저 야권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됐던 지난 4연 주요 순간을 박광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치는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32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식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의사봉 쟁탈전과 기립표결이란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안건조정위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 위장탈당 사태 앞에서 무력화됐고 고성과 막말, 몸싸움에 동물국회를 막는다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 먹고 햇볕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들. 누가 술 먹어? 누가 술을 마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24명, 여기에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특검법 정국은 대치전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도시특검 역시도 그거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가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극적 타결로 협치의 불씨를 살린 것도 잠시, 야권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전국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내탁 공방 속 민생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더 확고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4년 임기가 펼쳐집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거부권 법안 재발의와 함께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논의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정부 여당 앞에 22대 국회 협치 기상도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지난해 11월 발사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입니다. 북한은 당시 1호기를 쏘아 올린 뒤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이상 징후도 포착됐지만 군 당국은 뚜렷한 정황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의 메시지로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정황을 알리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발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시험도 다시 실시해서 엔진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발사에 나선다면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러시아의 위성 기술이 적용됐는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카메라 해상도는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돼 왔는데 짧은 기간 안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된다면 카메라 해상도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위성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중 간 협력 분위기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한 유효한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방북 일정은 적절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와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리명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고,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로 러시아산 디젤류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정길, 장호영 등 나머지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한회사 소속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관여한 단체 11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에 관여한 단체, 개인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러시아로 북한 무기가 가는 것은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자 이전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정세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채택될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둘러싼 3국 간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채택될 공동선언은 3국의 협력 복원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로 꼽은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자는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주목되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차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와 당사국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미중 갈등과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협의 그룹이라든지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납북 문제의 경우 한중 정상은 북일 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7, 8차 공동선언에 반영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명시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러 밀착이 급속도로 강화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보 이슈 관련 문구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지도부의 전쟁 범죄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유엔의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지만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의 재앙을 막아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청에 국제사법재판소가 2주 만에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srael must immediately halt its military offensive and any other action in the Rafah governorate. 또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제한 없이 현장 조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임시조치 성격의 긴급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엔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의 개선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군사행동의 중단을 거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 등을 요구한 하마스나 가자지구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احنا بنقول انه هذه القرارات انها تطبق على ارض الواقع انهم وقفوا الحرب مش بس انهم يوقفوا ليش يقولوا مرقوا مصر. 이스라엘은 대량 학살 혐의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법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긴급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전쟁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We will have to choose between our support to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or our support to Israel. 최악의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큰 휴전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ICJ 명령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번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ICJ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ICJ의 예방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전면전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공격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공격 방식의 변화, 앞으로 진행될 휴전 협상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최정예 보병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라파에는 5개 여단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Every day, IDF forces eliminate more terrorists, discover and dismantle more terror infrastructure.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공격 방식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신 정보에 따라 정밀 타격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전을 포기하고 하마스 무장 세력 제거를 목표로 표적 침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라파를 공격하는데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I was briefed by Israeli officials and by Israeli professionals on refinements that Israel's made to its plans to achieve its military objectives while taking account of civilian harm.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휴전 협상팀의 활동 재개를 승인하고 새로운 협상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휴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라파 전면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חזקים את המאמץ שלנו מול רפיח. הפעולה הזאת תלך ותתגבר. עוד כוחות מהקרקע, עוד כוחות מהאוויר, תמרון, ואנחנו נגיע למטרות שלנו. 국제사회의 중재로 새롭게 진행될 휴전 협상이 가자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현재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주력으로 쓰이는 4세대 제품 HBM3를 비롯해 5세대 제품 HBM3E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를 손쉽게 수정 가능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소식통들은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더 뒤처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한 삼성전자. 그 배경은 바로 반도체 초격차를 잃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과거 반도체 신화를 썼던 전영현 부회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20만 닉스를 달성한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와 봄을 맞이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7만 전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4세대 HBM은 거의 독점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과 하이닉스 실적하고는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좀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이고 지난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구원투수를 불러냈습니다. 과거 삼성 메모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1960년생 전영현 부회장이 재등판했습니다. LG 반도체 출신인 전 부회장은 메모리 사업 부분을 거친 뒤 삼성 SDI 대표로서 흑자 전환을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전 부회장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엔비디아의 벽을 넘는 것. 앞서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3월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에 승인한다는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삼성전자 HBM이 아직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금요일 주가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기회는 역시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있습니다. 삼성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HBM 12단 반도체와 구조상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가진 삼성이 우위를 점한 6세대 HBM의 개발 시기 등이 관건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추격입니다. 부동의 1위 TSMC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와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에 맞는 고객사 유치 또한 삼성의 기술력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미 주요 임원들이 미국으로 향해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선남 파운드리의 수율과 그다음에 성능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아마 드라이브를 해서 추격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삼성전자. 중요한 시기 반도체 부문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전영현 부회장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새로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공매도 폐지 종료일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의 재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정책 혼선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이 발견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해 아직 준비할 것들이 많다며 재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라든가 상황이 아니라는 점 좀. 하지만 3주 후 이 원장이 미국 출장 중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2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며 긴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이 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재개 방식, 시점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달 중 설명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늦게 봉합에 나섰지만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운전 제한을 놓고 정책 혼선이 있었던 터라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을 한 금감원장이 다시 좀 번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한쪽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또 다른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이 아직은 계획에 없다고 서로 엇박을 내므로써 또 정책의 혼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 논란은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지닌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 인기가 높은 과일 체리. 국내에서도 체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수입 체리보다 신선하고 달콤한 체리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나무마다 붉은 구슬 같은 체리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한 알 한 알 조심스럽게 따 바구니에 넣습니다. 제주산 체리는 붉은색을 띠는 품종으로 검은 빛을 띤 자주색의 외국산 체리와 다릅니다. 또 높은 당도와 좋은 식감을 자랑합니다. 방금 수확한 제주산 체리입니다. 당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20브릭스 이상 당도가 나오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체리를 노지에서 대부분 재배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토양도 물빠짐이 좋아 체리 품질이 뛰어납니다. 제주산 등 국내산 체리는 잘 익은 뒤 수확해 외국산 체리보다 신선도가 높습니다. 익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해갖고 냉동 처리돼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산은 바로 이제 다 익은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맛이라든지 신선도 쪽에서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산 체리는 500g 한 상자당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확이 늘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kg 정도 냈었고 올해는 못해도 1톤에서 1.5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2톤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리의 제철인 초여름을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열흘 먼저 출하되는 제주산 체리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경찰 업무를 돕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산 둘레길 같은 곳을 순찰하고 경찰서에서 방호 활동 등을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관악산 둘레길을 오르는 사람들. 등산객에게 밝게 인사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순찰 지킴이입니다. 경찰과 협력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한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산에서 요즘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도 좀 이렇게 좀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일에 좀 참여를 해서 좀 보람 있는 일도 좀 찾자 해서. 경찰은 지난해 각종 흉흉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 예방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배치하다 보니 순찰 인력이 빠듯한 상황. 어르신들에겐 일할 기회를, 경찰은 사각지대 치안 공백을 메꾸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둘레길 순찰은 물론 이렇게 보안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지킴이들의 몫입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안양시청입니다. 관악산 1중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후배 경찰관들을 위해 힘을 보태는 퇴직 경찰관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입하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청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경찰 내근직이 당번으로 돌아가며 맡았던 업무로 후배 경찰들이 더 시급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들고 있는 겁니다. 33년간의 노하우를 거쳐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한테도 저희가 근무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를 정문에서 쓰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통계로 보면 실제 경찰 업무 부담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준칙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의무화되면서 개정 전보다 한 달 평균 처리 사건 수가 1.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선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을 모집하는 공고도 냈는데 적은 시급이지만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돕는 등 안내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당장은 은퇴한 시민과 경찰관의 도움을 빌리고 있지만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경찰력을 늘려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도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노동자가 일터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무더위 기세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낮 기온이 33도 넘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저하와 탈진, 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폭염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사업주한테 이렇게 대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체감온도 31도가 되면 관심 단계로 기본적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33도가 넘는 주의 단계엔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옥외 작업을 줄입니다. 35도가 넘는 경고부턴 근로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매시간 15분씩 쉬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가장 높은 위험 단계는 38도 이상일 경우로 무더위 시간대에 긴급 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을 중단합니다. 특히 올해부턴 일하는 곳의 대기 온도가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가 기준입니다. 휴식이라든가 작업 중지를 부여한 사업장들이 50%를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조선업, 이동 근로자가 많은 곳은 온열 질환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 점검 과정에 급박하게 폭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가 지난 2021년 경북 김천 김씨의 모교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김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자 이 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시작으로 골목 바닥이 온통 보라색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팬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골목벽에는 얼굴과 노랫말이 빼곡히 그려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다닌 고등학교 앞에 만들어진 김호중 소리길입니다. 김천시가 지난 2021년 예산 2억 원을 들여 100m 길이로 조성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 김천시의 관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음주 뺑소니 논란을 일으키며 소리길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중가수를 상징하는 거리를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철거하라는 요청이 잇따른 겁니다. 처음 처사를 너무 잘못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강행한다고 하고 콘서트도. 반면 김 씨의 팬과 주민들은 이미 예산을 투입해 단장한 길까지 없앨 필요는 없다며 철거를 반대했습니다. 좀 좋기는 좋았었지. 팬들도 많이 오고 좀 복잡거리고 가라앉을 때까지 좀 그냥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없애는데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김천시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지켜본 뒤 존폐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결과하고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씀에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특화거리를 만들어 관광객 유인 효과를 톡톡히 본 지자체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앞에 있던 오토바이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더위가 주춤합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너무 얇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부산과 경남 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5.3도, 안동 15.8도, 부산이 16.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대전도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